안녕하세요. 커피앤톡입니다.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바로 사연 읽어보겠습니다. 저는 한동안 못되고 독하지 못해 부자가 못 되는 건가 하는 생각이 들 때도 있었어요. 저는 엄마에게 물려받은 성격인지 이상하게 받은 것보단 베푸는 것이 더 큰 행복을 느끼는 편이었거든요. 하지만 평생 베풀고 살아도 큰 부자가 되는 것도 아니고 해서 어떨 때는 괜히 남 좋게 살고만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기도 했어요. 하지만 얼마 전 이렇게 베풀며 살기를 잘했구나, 엄마에게 좋은 것을 받았구나 하고 확신하게 된 사건이 있었어요. 결코 돈과는 맞바꿀 수 없는 인복이 돌아오는 것을 보게 되었기 때문이지요. 저희 엄마는 어려운 사람을 보면 절대 그냥 지나치지 못하는 분이었어요. 어느 정도였냐면 제가 어릴 때 엄마가 한겨울에 얇은 옷 하나만 입고 집에 들어온 적이 있었어요. 벌벌 떨며 들어온 엄마를 보고 왜 그렇게 얇은 옷만 입고 들어왔냐고 물어보았더니 엄마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지하철 계단 아래에 어떤 할머니가 혼자 쭈그리고 앉아서 벌벌 떨고 계시잖아. 옷이 너무 얇기에 엄마 옷을 좀 벗어줬어. 그리고 경찰서에 데려다 드리느라 시간이 좀 걸렸지 뭐니. 가족들이 엄마에게 그러다 감기 걸린다고 남을 너무 먼저 생각하는 거 아니냐고 말하자 엄마는 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이고, 엄마는 감기에 걸려도 이렇게 하는 게 마음이 편해. 그 나이 많은 어르신이 얼마나 추웠겠니. 그 모습을 보는데 마음이 너무 아프더라고. 엄마는 젊으니까 괜찮아. 할머니가 따뜻하게 집을 찾아가시면 엄마는 그게 더 좋아. 우리 엄마는 이렇게 너무너무 착한 분이었어요. 그래서 저희 집에는 밥을 먹고 가는 어르신들도 참 많았어요. 점심이든 저녁이든 엄마는 사정이 딱한 할머니나 할아버지를 모시고 와서 끼니를 챙겨드렸어요. 혼자 지내는 어르신들이 끼니를 거르는 경우가 많다면서 말이죠. 그래서 어느 날은 엄마에게 여쭤본 적이 있었어요. 엄마는 왜 어르신들을 그렇게 열심히 챙기는 것인지 궁금하다고 말이에요. 엄마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외할머니가 62세의 나이로 일찍 떠나셨잖아. 엄마는 외할머니에게 못해드린 것이 많아서 그게 항상 마음에 남아있어. 그래서 주변에 계신 어르신들께 무엇 하나라도 더 나눠드리고 싶은 거야. 그러면서 엄마는 무엇이든 나눠 먹는 것이 더 맛있다고 웃으면서 말씀하셨어요. 엄마는 손이 참 큰 편이었는데 그 큰 손처럼 엄마의 마음도 참 넓었어요. 엄마는 자원봉사단체에 들어가 독거노인들을 가정방문하여 봉사활동을 하기도 했어요. 집 안팎을 청소하거나 밑반찬이나 생필품 등을 전달하고는 했어요. 엄마는 어린 나이인 저도 가끔 같이 데리고 가기도 했죠. 다리가 불편해 앉아서만 생활하시는 어르신, 건강이 좋지 않아 도움을 받아야 하는 어르신. 하지만 어르신들은 공통점이 있었어요. 그건 집을 찾아온 봉사단체 회원들에게 삶은 계란이나 요구르트 같은 것을 꼭 건넨다는 것이었어요. 특히 제가 함께 가면 어린아이가 같이 왔다며 한박 웃음을 지으시고 제 두 손에 요구르트를 꼭 쥐어주었어요. 아이고, 예쁜 아기가 왔네. 이거 먹어. 할머니 보러 엄마랑 같이 온 거야? 고마워. 덕분에 할머니가 즐거워. 그 모습을 보면서 저는 행복을 나누는 것에 관해 배워갔어요. 엄마를 통해 주변에 나누고 베푸는 삶이 어떤 것인지 체득하면서 커간 것이죠. 그래서 저는 지금도 엄마를 닮아 주변에 무엇이라도 나누며 살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그것이 반드시 저에게 돌아오는 것은 아니더라도 제 마음이 기쁘고 행복한 것만으로 만족하면서 말이에요. 하지만 그간 살아온 제 삶의 방식을 처음으로 의심하게 된 계기가 있었어요. 그것은 처음으로 시어머니를 만났을 때였어요. 결혼을 결심한 뒤 한정식 집을 예약하고 시어머니를 만나 뵈었어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저를 만나자마자 이것저것 캐물으시더니 금방 저를 못마땅한 시선으로 쳐다보셨어요. 좋은 대학 나온 것도 아니고 부모님이 대단한 것도 아니네. 잘난 형제나 친척도 없어? 어휴. 시어머니는 보아하니 사람을 딱 두 부류로 나누어 보는 사람이었어요.
나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가 아닌가. 그게 가장 중요한 사람이었죠. 저희 엄마가 얼마나 좋은 분인지 제가 어떤 사람인지는 관심도 없는 것 같았어요. 그 다음에 배웠을 때도 시어머니는 몇 번 만나보지도 않은 제게 타박을 하기 일쑤였죠. 뭐라고? 너는 피부 관리 한번 안 받아봤니? 하긴 돈이 많은 것도 아니고 빽이 있는 것도 아니니 피부 관리 같은 건 사치겠지. 피부과에서나 하다못해 유명 피부과 실장이라도 알고 지내야 할 거 아니야. 그런 식으로 수다분하게 산다고 돈이 생기니 뭐가 되니? 어휴, 순진한 것도 정도가 있지. 저는 그 이야기를 듣고 제가 그동안 잘못 산 것인지 곰곰이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시어머니 말씀대로 순진하고 솔직하게만 살아와서 빽도 없고 돈도 없는 것인지 말이에요. 엄마가 가르쳐주신 삶의 방식이 실제 현실에서는 그다지 쓸모가 없다는 시어머니의 말이 맞는지 고민해보았죠. 그런 시어머니의 말들은 제 삶을 반추하게 할 만큼 충격을 던지고는 했어요. 그 후로도 몇 번인가 시어머니를 찾아뵈었는데 시어머니는 이미 저에 대해 실망했다는 태도였어요. 제가 시어머니를 만나 뵐 때 선물을 사들고 가도 크게 관심도 없었죠. 몇 번인가 만나 조금 익숙해지자 시어머니는 저에 대한 파악이 끝났다는 듯이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너 결혼하려면 그래도 좀 나한테 도움이 되어야 하는 거 아니니? 너 볼 것 없다는 건 이미 다 아는 사실이고, 가족이나 먼 친척 중에 검사나 변호사, 교수, 사업가, 하다못해 유명하지 못한 연예인이라도 없어? 이름 대면 알만한 사람 없냐고. 시어머니는 제 주변 사람에 대해서만 캐묻기 시작했어요. 진작에 저나 우리 집안에 대해서는 들어볼 것도 없다는 듯한 태도였죠. 한마디로 포기를 한 것 같았어요. 제가 제대로 대답을 하지 못하자 시어머니는 자꾸 타박을 했어요. 이렇게 있다가는 결혼을 해도 시어머니와 잘 지낼 수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어느 날은 제가 시어머니에게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어머니, 제가 돈도 없고 빽도 없는 것은 맞아요. 하지만 이 집에 며느리로 들어오게 되면 어머니를 진짜 어머니처럼 마음을 다해 잘 모실 자신이 있어요. 그러니 괜찮으시면 저를 조금 예쁘게 봐주시면 안 될까요? 이렇게 애교까지 섞어가며 말씀을 드렸는데 시어머니의 생각은 확고했어요. 예쁘게는 무슨? 평범한 집안이라면 주위 사람들이라도 제대로 뒀어야지. 주변에 검사나 변호사, 교수나 의사도 없어? 영양가 없는 인맥은 만들 필요가 없어. 그동안 살면서 대체 뭘 한 거니? 보아하니 죄다 쓸데없는 인맥인데. 결혼 시점에 전부 싹을 잘라버려라. 그리고 결혼하고 나면 내 말대로 인맥 만드는 법이나 배워. 쓸모 있으려면 그 정도는 해야지. 이렇게 말씀하시니 제가 예쁨을 받는 것은 이미 틀린 것 같았어요. 마음이 불편했지만 결혼해서 남편과 사는 것이지 시어머니와 사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면서 결혼 준비를 했어요. 하지만 시어머니의 말이 역시 신경이 쓰여서 하객으로 올 지인들을 초대하면서도 시어머니 눈치를 보게 되더라고요. 그런 생각이 드니 제 지인들에게 미안했지만 제 지인들을 영양가 없는 인맥으로 부르는 시어머니라 저도 모르게 눈치가 보였어요. 어쨌든 결혼식은 어찌저찌 치르게 되었고 예상대로 시어머니는 제 하객들을 보더니 결혼식 내내 실망했다는 표정으로 앉아 계셨어요. 피로 현장에서도 시간 낭비를 한다는 듯한 표정으로 인사를 다니셨지요. 저는 정말 마음이 힘들었지만 결혼을 무사히 마치고 신혼집으로 들어갔어요. 하지만 결혼을 한 후에도 시어머니는 저를 며느리로 얻은 것이 인생 최대의 실수인 것처럼 말씀하셨어요. 언젠가 한 번은 가족들이 명절에 다 같이 모이는 자리에서도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아들이 여럿이라 다행이지 뭐냐. 이미 하나는 망쳤잖아. 쓸모 있는 연줄이 들어왔어야 했는데 내가 어리석었어. 그때 생각을 잘못했지 뭐야. 저는 서러웠지만 그 앞에서는 참고 넘어가는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도 남편이 시어머니를 나무라며 제 편에 들어주었기에 망정이지 정말 울컥해서 혼자 화장실에 가서 눈물을 흘릴 뻔했으니까요. 그나마 남편이 첫째가 아닌 둘째라서 이 정도에 그쳤다는 생각이 들기도 했어요. 그래도 너무 대놓고 구박하는 시어머니가 야속했어요. 앞으로도 계속 얼굴을 볼 사이인데 그렇게까지 말씀하실 필요는 없는데 말이에요. 어쨌든 시어머니 입장에서 저는 이미 망친 것이었기 때문에 아직 결혼을 안 하신 아주버님이 데리고 올 예비 형님에 대한 시어머니의 기대는 제 몫까지 더해져 배로 커졌어요. 하루는 장을 보러 나왔다가 친정엄마 생각이 나서 친정엄마가 좋아하는 닭강정을 사서 친정집으로 향했어요. 친정에 도착해 집 앞에 다다랐는데 엄마가 집 앞에 나와 저 멀리 가고 있는 여자를 애타게 부르고 있는 것이었어요. 얘, 밥이라도 먹고 가. 그러고 그냥 가버리면 어떡하니? 어서 다시 돌아오래도. 누구인지 살펴보니 한 여자가 손수건으로 눈물을 훔치면서 뒤를 돌아보지 않으려고 노력하면서 우리를 흘끔거리고 멀리 사라지는 것이었어요. 무슨 일인가 싶어서 엄마에게 여자가 누구인지 여쭤보았죠. 엄마는 일단 집으로 들어가자고 하셨어요. 그래서 저와 함께 집으로 들어가 부엌 식탁에 닭강정을 펼치고 앉았어요. 그리고 아까 그 여자가 주고 간 듯한 쇼핑백에서 포장이 된 선물을 꺼내셨죠. 포장지를 펼쳐보니 그 안에 들어있는 것은 값비싼 비타민과 화장품 세트였어요. 엄마에게 아까 그 여자가 엄마와 아는 사이인지 왜 선물을 주고 간 것인지 묻자 엄마는 제가 처음 듣는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사실 이건 너희에게 그동안 쉬쉬하면서 숨겨온 이유가 있는 사연이야. 너 어릴 적에 꽤 자주 놀러 오던 동생 기억하니? 네가 6살쯤부터 말이야. 엄마의 말을 듣고 저는 얼굴을 찌푸리고 기억을 더듬다가 퍼뜩 생각이 났어요. 제가 6살일 때부터 12살이 될 때까지 집에 거의 매일같이 놀러 오던 1살 어린 동생이 있었어요. 저는 그 동생과 굉장히 친하게 지냈는데 어느 날인가부터 놀러 오지 않게 된 이유로 잊고 지내고 있었어요. 따로 연락을 할 방법 같은 것은 없었기 때문에 섭섭했지만 사정이 생겼나 보다 할 뿐이었죠. 자매처럼 지냈기 때문에 많이 아쉬웠지만 이미 시간이 오래 흘러 기억이 가물가물해지기도 했고요. 엄마는 그 동생이 사실은 사정이 있어 돌보던 아이였다면서 놀라운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오래전 할아버지는 둘째 부인까지 데리고 살던 분이었다고 해요. 할아버지는 죽은 멋대로인 부분이 있어서 둘째 부인을 집 안으로 데리고 들어오려고 하셨지만 엄마의 형제분들은 모두 첩이라며 외면을 했다고 했어요. 그래서 결국 둘째 부인은 근처에서 살면서 가끔 용건이 있을 때만 왕래를 했다고 했어요. 착한 엄마는 둘째 부인을 마주칠 때면 인사를 하기도 하고 안부를 묻기도 하면서 지냈다고 했어요. 그 인정 때문인지 둘째 할머니가 돌아가시기 전 이미 결혼해서 저를 키우고 있던 엄마를 찾아와 사정을 했다고 해요. 둘째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자식이 이혼 후 재혼을 했는데 재혼 가정에 속하게 된 손녀가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고 산다는 것이었어요. 재혼을 한 상대방이 손녀를 달가워하지 않기도 하고 둘 다 일을 하러 나가고 있어서 밥도 잘 챙겨주지 않고 돌봐주지 않는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둘째 할머니가 힘 닿는 한 손녀를 보살폈다는 것이었어요. 하지만 둘째 할머니도 병원으로 인해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생각에 불쌍한 손녀가 눈에 밟혀 도움을 요청하러 왔다는 것이었어요. 둘째 할머니 본인 코가 석자라 손녀를 챙겨줄 방법이 없다면서 밥만이라도 챙겨줄 수 없냐고 엄마에게 사정을 한 것이지요. 사실 엄마도 둘째 할머니가 마냥 반갑기만 한 것은 아니었어요. 그래도 애가 무슨 죄가 있나 싶은 생각에 둘째 할머니의 부탁을 수락했다고 했어요. 마침 그 아이의 집이 당시 우리 집 근처에 있기도 해서 엄마가 왔다 갔다 하면서 매일 밥을 챙겨주었다고 했어요. 그러다가 그 아이가 우리 집으로 와서 밥을 먹는 일도 많아졌고 저와 그 아이가 자연스럽게 자매처럼 친해졌던 것이지요.
그렇게 엄마는 무려 6년 동안 그 아이를 보살펴 주었어요. 심지어 어떨 때는 제 방까지 내어주며 자고 가라고 할 때도 있었죠. 아이가 상처받지 않도록 진짜 엄마는 아니더라도 가정의 평범한 행복을 느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신경을 쓰셨다고 했어요. 저도 기억을 더듬어 보니 그 아이가 제 방에서 함께 자고 갔던 것이 기억이 났어요. 그때 우리는 그 또래 아이들이 그렇듯 신이 나서 밤 늦게까지 놀다가 자고는 했어요. 그러다가 아이의 부모가 아이를 해외로 유학을 보냈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 뒤로 아이를 쉽게 볼 수 없었지만 몇 년 후 아이가 한국으로 돌아온 후에 엄마를 찾아온 적이 있다고 했어요. 유학을 가서도 엄마에게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고 말이에요. 그 후로 엄마와 그 아이는 종종 연락을 주고받았고 성인이 된 이후에도 말없이 찾아와 선물이며 돈을 수시로 놓고 가고는 했다고 했어요. 그런데 아무래도 어릴 때 기억 때문인지 아니면 다 큰 후에 자신의 상황을 이해했기 때문인지는 몰라도 오래 머물고 가거나 저나 다른 가족들을 만나고 가려고 하지 않았다고 했어요. 둘째 할머니의 손녀라는 위치에 있는 자신이 다른 가족들이 불편한 상황을 만들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았어요. 엄마는 그것이 항상 안타까워서 밥이라도 먹고 가라고 붙잡지만 그래도 성인이 된 그 아이는 여전히 엄마에게 고마움만 표시하고 빠르게 떠나고는 했다고 해요. 안타까우면서도 따뜻한 사연을 듣고 저는 다음에 그 아이가 찾아오면 말을 걸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저에게도 유년 시절에 좋은 친구였으니까요. 다음에는 꼭 만나봐야겠다고 생각하면서 저는 집으로 돌아왔죠. 하지만 친정엄마의 이런 훈훈한 사연과 달리 시어머니 댁에서는 매번 듣기 싫은 말들을 들어야만 했어요. 한 번은 시어머니가 허리를 삐끗하셔서 병원에 다녀오셨고 제가 한동안 수발을 들었던 적이 있었어요. 그때 시어머니는 내내 저에 대해 불평불만을 하셨어요. 아니, 주변에 아는 의사가 없어서 병원에 가서 한참을 기다렸잖아. 허리가 아픈데 그렇게 오래 기다리면 얼마나 신경질이 나는 줄 아니? 너는 의사 한 명 아는 사람도 없이 뭐하고 살았어? 아는 의사가 있으면 금방 진료를 받고 치료를 받았을 거 아니야. 에휴, 진짜 내가 속이 터져서. 시어머니가 허리가 아파서 더 짜증이 많으신 것이라고 이해하고 넘어가려고 했지만 그래도 그 말을 듣고 있는 입장에서는 속이 박박 긁히는 기분이었어요. 허리가 아파서 병원에 다녀왔는데 그 순간에도 제 흉을 볼 것을 찾아내다니. 그런 타박을 듣는 것도 싫었고 허리가 아프다고 그런 말로 저에게 화풀이를 하는 것도 싫었죠. 그래도 그냥 꾹 참고 말없이 집안일을 하고 있는데 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었어요. 인맥도 없으니 너 같은 애는 그냥 집에서 집안일이나 하면 딱이다. 앞으로도 우리 집에서 밥하고 빨래나 해. 요령도 없는 네가 밖으로 나다닌다고 빽이 생기겠니? 답답이가 따로 없네. 알겠어? 저녁까지 다 차려놓고 가. 아무리 좋은 마음으로 시어머니를 도우러 왔다고 해도 이런 막말을 듣고 있는 제 처지가 딱하게 느껴졌어요. 제가 무엇을 잘못했기에 이런 소리까지 들어야 하는 건지. 그놈의 빽이 중요하다는 것은 알겠지만 이렇게까지 막말을 내뱉으실 일은 아니라는 생각이었어요. 어쨌든 저는 아픈 시어머니를 최대한 건드리지 않도록 노력하면서 집안일을 끝내고 집으로 피신할 수밖에 없었어요. 또 한 번은 이런 일도 있었어요. 제가 시어머니 댁에서 저녁을 함께 먹으려고 장을 보고 있는데 마트에 나와 계시던 시어머니가 동네 또래 친구분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계신 것을 보았어요. 제가 멀리서 이야기를 들어보니 시어머니 친구 중 한 분이 사위의 친척 덕분에 거의 공짜로 해외여행을 나가게 되었다는 자랑을 하고 계셨어요. 사위의 친척이 대기업 상무인데 대기업 복지 혜택으로 비행기표와 패키지 여행을 거의 공짜로 예약을 해주었다는 것이었어요. 올해 내로 사용해야 되는 복지 혜택인데 본인이 사용하지 않을 것 같다고 사위에게 양보했다는 것이지요. 그 말을 듣자 시어머니는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어머, 너무 좋겠다.
아이, 나는 하나 얻은 며느리가 그런 인맥도 없어서 덕을 못 보지 뭐야. 어떻게 본인도 대단한 것이었고 친척이나 지인 중에 대기업 상무 한 명 없을 수가 있어? 내가 기대를 크게 한 것도 아닌데 정말 매번 답답하고 실망스럽다니까. 아, 진짜 부럽다. 물론 제가 시어머니의 바람을 모두 채워주지 못하고 있기는 하지만 다른 사람에게까지 자신의 며느리 흉을 보는 시어머니가 정말 너무하다고 생각이 되었어요. 제가 빽이 없다는 이유로 이런 말까지 들어야만 하는 것인지 정말로 속상할 뿐이었어요. 그런 시어머니가 더욱 기고만장하게 된 일이 있었어요. 아주버님이 데리고 온 예비 형님이 굉장한 집안의 자제였던 것이었어요. 듣기로는 예비 형님 집안은 정치인 집안이어서 국회의원이나 시의원, 장관급까지 질비하다는 것이었어요. 아주버님은 형님을 소개로 만나게 되었는데 둘이 잘 맞아 결혼 이야기까지 하게 되었다는 것이었지요. 시어머니는 콧대가 천장까지 닿을 것 같은 표정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아이, 내가 복이 많은가 보다. 둘째 혼사를 망쳤다고 생각했는데 첫째가 이렇게 체면을 살려주지 뭐니. 정치인 집안이라니 아주 고개를 들고 떵떵거려도 모자라겠어. 얼마나 좋냐. 네가 못 가진 백을 너희 형님이 채워주려나 보다. 예비 형님이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라니 어떤 분일지 궁금했지만 시어머니의 말은 여전히 듣고 싶지 않았어요. 그놈의 백을 얻는 것이 그렇게 좋은지 시어머니는 저를 만날 때마다 예비 형님의 집안 이야기를 하셨어요. 아직까지 결혼을 한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흥분하시는지 저는 이해할 수 없었지만 이번에도 그저 그러려니 하고 있었죠. 얼마 뒤 친정엄마 댁에 들렀다가 시어머니 댁에도 과일 한 바구니를 사서 들렀어요. 항상 친정을 갔다 오고 나면 저도 모르게 시어머니에게 마음이 쓰였어요. 시어머니가 저를 부른 것도 아니었지만 제가 마음에 짐을 가지고 있는 것이 분명했어요. 꼭 시어머니에게도 뭔가 챙겨드려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시어머니 댁에 도착해 들어서 보니 시어머니는 전화를 하느라 정신이 없으셨어요. 그래서 인사를 하는 저를 보고도 대충 휙휙 손짓으로만 이야기를 하셨죠. 저는 알겠다고 눈짓으로 인사를 드리고 과일 바구니를 식탁 위에 올리고 의자에 앉아서 기다렸어요. 의자에 앉아 시어머니의 통화 내용을 들어보니 시어머니는 예비 형님에 대해 자랑을 하느라 정신이 없었어요. 예비 형님은 시의원이며 국회의원이 있는 집안의 자제, 다시 말해 정치인 집안의 딸이라는 것을 입에 침이 마르도록 떠들고 있었죠. 예비 형님 집안과 결혼을 하게 되면 어머니가 원하는 그놈의 그놈의 인맥이 줄줄이 딸려오는 상황이었으니까요. 시어머니는 심지어 이런 걱정까지 하고 계셨어요. 아니, 우리 큰며느리가 정치인 집안이라니까. 시의원이며 국회의원까지 아주 쟁쟁해. 진짜 내가 팔자 펴게 생겼지 뭐야. 최고지 최고. 그래서 결혼식장에 환자리가 부족하지 않을까 걱정이야. 환 놓을 곳이 없으면 어쩌지? 아이, 그래도 없는 것보다는 넘치는 게 낫잖아. 안 그래? 결혼식장 화한 자리까지 벌써 걱정하고 있는데 그 상황에 제가 사온 과일 같은 것은 눈에 들어올 리가 없었어요. 저는 어쨌든 예비 형님이 시어머니가 원하는 것을 충족시켜 주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시어머니의 차이가 명확한 태도를 보고 있으니 한편으로 씁쓸하기도 했죠. 그렇게 시어머니의 통화가 끝나기만을 우두커니 앉아서 기다리고 있는데 공동 현관에서 벨소리가 나는 것이었어요. 도어벨 화면을 보니 단정하게 차려입은 여자와 함께 아주버님이 서 있었어요. 두 사람은 손에 선물을 들고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죠. 시어머니는 그 모습을 보더니 순간 전화기까지 내던지며 뛰어나와 횡설수설하는 것이었어요. 엄마, 내가 못 살아. 아, 벌써 이런 시간이야? 준비를 했어야 했는데. 시어머니는 발등에 불이 떨어진 것처럼 뛰어다니셨어요. 거실 탁자 위에 커피잔을 가져다 놓고 본인 머리의 옷골이 어떤지를 확인하더니 뒤늦게 저를 발견하셨어요.
시어머니는 마치 못 볼 걸 본 것처럼 눈을 동그랗게 뜨더니 글쎄 저를 어거지로 일으켜 등을 밀더니 베란다로 밀치는 것이었어요. 어머니 잠시만요. 왜 그러세요? 지금 시간 없다니까. 큰 며느리가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오고 있잖아. 우리 아들 혼삿길 네가 망칠 일 있어? 제대로 된 인맥 하나도 없으면서 어딜 큰 며느리 얼굴을 보려고. 집안 망신시키지 말고 박혀 있으라고. 알았어? 시어머니는 순간적으로 다른 방법이 생각이 나지 않은 것인지 저를 무작정 베란다로 밀어넣기 시작했어요. 이렇게까지 저를 취급하는 시어머니에게 크게 실망을 했죠. 저는 예비 형님과 아주버님을 차라리 모른 척하고 이 자리를 피해 밖으로 나갈까 생각을 했어요. 아주버님이 아는 척을 해도 그냥 지나쳐버리면 되지 않을까 했죠. 그런데도 시어머니는 급한 불부터 끄자는 생각으로 저를 베란다로 밀어넣었어요. 현관문 벨이 울리기 시작했기 때문에 저는 어쩔 수 없이 차가운 베란다 바닥을 밟고 벽 뒤에 숨어 있을 수밖에 없었어요. 닫힌 베란다 문을 통해 거실에서 하하호호 웃는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어요. 예비 형님과 아주버님이 인사를 하고 시어머니가 아주 반가운 목소리로 웃고 있었어요. 그 웃음이 가식적으로 들렸지만 어쨌든 저는 문제를 일으키지 않기 위해 숨을 죽이고 있었죠. 하지만 1시간이 지나고 30분이 더 지나고 나니 저는 화장실이 너무나 가고 싶어졌어요. 시어머니가 저를 베란다에 밀어넣을 때부터 화장실에 들르고 싶은 마음이 있었는데 이제는 소변이 너무 마려워 다리가 빌빌 꼬이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때마침 거실에서 들려오던 소리가 조용해진 것 같았어요. 베란다 문에 귀를 대보니 시어머니의 웃음소리도 사라지고 고요해진 것 같았죠. 아무래도 자리가 정리된 분위기인 것 같아서 저는 거실로 들어가기로 했어요. 화장실까지 참아가며 베란다에 숨어 있는 것이 참 어이가 없는 상황이기도 했죠. 그래서 커튼이 쳐진 베란다 문을 조심스럽게 열고 거실로 들어선 순간 현관에서 신발을 신고 있던 예비 형님과 정면으로 눈이 마주쳤어요. 순간 이 상황을 어떻게 설명해야 하나, 어떻게 모면해야 하나 하고 아찔해졌어요. 도둑 흉내라도 내야 하는 것일까 하고 오만 가지 생각이 스쳐 지나갔어요. 그런데 저를 뚫어져라 쳐다보던 형님이 벌떡 몸을 일으켜 신발을 벗고 거실로 들어오는 것이 아니겠어요? 그러더니 눈물을 글썽이며 제 앞에 머리를 푹 숙이면서 인사를 하는 것이었어요. 저는 당황했어요. 아무래도 저를 다른 사람으로 착각한 것 같아서 일단 함께 인사를 했죠. 때마침 시어머니가 부엌에서 김치를 들고 나오다가 그 광경을 보더니 깜짝 놀라시는 것이었어요. 어머, 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놀랐죠? 신경 쓸 거 전혀 없어요. 그렇게 말하면서 시어머니는 아직도 고개를 숙여 인사하고 있는 예비 형님을 말리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저를 밀치면서 어디 안 보이는 곳으로 들어가 있으라며 눈치를 줬어요. 그 모습을 보더니 예비 형님은 시어머니를 제치더니 제 손을 덥석 잡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게 무슨 소리세요, 어머님? 제가 지금까지 목숨 부지하고 살아있게 해준 은인이에요. 그런 말씀 마세요. 그 말을 듣고 제가 예비 형님의 얼굴을 찬찬히 뜯어보니 어릴 적 매일같이 함께 놀았던 1살 어린 동생이 아니겠어요? 또 얼마 전 친정엄마 댁 앞에서 스쳐 지나가며 보았던 바로 그 여자였어요. 예비 형님은 저희 엄마의 이름을 대며 본인이 지금까지 살아있게 해주신 은인이라고 말을 했어요. 제가 어렸을 때 재혼한 부모님은 저한테 관심이 없었고 저를 돌봐주시던 할머니는 일찍 돌아가셨어요. 그때 정말 가슴이 공허하고 외로웠어요. 어떤 날은 누가 밥 한 끼 제대로 챙겨주지 않는 날도 있었거든요. 정말 어린 나이였는데도 슬픔과 외로움을 많이 하게 되었어요. 그때 어머님이 저에게 매일 밥을 챙겨주셨고 언니가 저와 친자매처럼 놀아주어서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그렇게 말하면서 예비 형님은 제 두 손을 여러 번 꼭 고쳐 잡았어요. 그러면서 눈물을 펑펑 흘리며 말했죠. 사실 너무 어릴 때 일이기도 하고 우리 할머니가 둘째 할머니라서
집안 사정이 꼬여있다 보니 조금 철든 후로는 쉽게 연락을 하지 못했어요. 하지만 어릴 적 제 마음의 진짜 가족 같은 분들은 언니와 언니 어머니여서 그 마음을 잊지 못하고 어머니께는 종종 선물을 드리러 가기도 했어요. 오늘 이렇게 우연히 언니를 만나니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어머니랑 언니가 아니었으면 저는 지금 여기 없을 거예요. 제 유년 시절을 지켜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예비 형님은 울면서 저에게 거듭 인사를 했어요. 저도 어릴 적 친했던 동생을 찾은 것만 같아 안아주면서 함께 눈물을 흘렸죠. 시어머니는 물론 놀란 표정으로 예비 형님의 눈치만 살살 살피고 있었어요. 예비 형님과 저는 그 후에 따로 만나 회풀을 풀었어요. 예비 형님이 그 이후 어떻게 살아왔는지, 유학 후 한국으로 돌아와 어떤 시간을 보냈는지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지요. 예비 형님은 어릴 적 보았던 제 얼굴이 기억이 난다면서 진짜 언니처럼 저를 바라봐 주었어요. 저도 이렇게 신기한 인연이 닿은 것에 기뻐하며 예비 형님을 동생처럼 챙겼죠. 예비 형님은 그 이후 일부러 저와 함께 시어머니 댁을 찾았어요. 그리고 시어머니 앞에서 당당히 말했죠. 제 결혼은 이제 언니에게 달려 있어요. 언니가 이 집에서 제가 들어오는 것을 찬성해주면 결혼을 하려고요. 언니는 저의 친언니나 다름이 없고 언니의 친정어머니가 저희 친엄마나 다름이 없거든요. 언니가 보기에 이 집안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면 저도 생각을 접으려고 해요. 결혼은 가족들의 의견을 듣고 결정하고 싶거든요. 그 말을 들은 시어머니는 갑자기 제 눈치를 살피면서 이렇게 비굴하게 말하는 것이었어요. 어머, 둘째 며느리야. 내가 요즘 네 몸이 허한 것 같아서 곰탕 좀 구워놨어. 점심 아직 안 먹었지? 점심 내가 차려줄 테니 좀 먹고 가라. 그리고 네가 이렇게 좋은 인맥이 있었으면 친절하게 말해주지 그랬니? 내가 몰랐네. 그동안 섭섭한 거 있었으면 다 털어버려. 내가 원래 너한테 잘하는 거 알지? 다음에는 몸에 좋은 홍삼 좀 챙겨줄게. 예비 형님한테 말 좀 잘해주고. 알겠지? 저는 어이가 없어서 너털 웃음이 나올 것 같았지만 참았어요. 그 후로 시어머니는 틈만 나면 저한테 연락해서 과일을 사주겠다는 등 백화점 쇼핑을 가자는 등 전과는 확 달라진 대우를 했어요. 처음에는 이 모습이 눈꼴이 시렸죠. 그동안 저를 그렇게 구박하고 대놓고 비난했는데 예비 형님이라는 인맥 하나로 손바닥 뒤집듯 태도가 변했으니까요. 저는 한동안 시어머니의 그런 태도가 못마땅했지만 잘 생각해보니 이 기회를 통해 어머니와의 관계에서 주도권을 잡아야겠다고 생각했어요. 또 앞으로는 저를 예전처럼 무시 못하도록 해야겠다고 생각했죠. 예비 형님도 제 이야기를 듣더니 이렇게 말을 했어요. 언니, 시어머니 같은 성향은 구워 삶기에 하나도 어렵지 않아요. 언니가 그동안 듣기 싫은 소리 다 들으면서 살았잖아요. 이번에 제 말대로 해서 시어머니가 다시는 그런 이야기 못하도록 해봐요. 시어머니 같은 사람은 돈 몇 푼이면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제가 보여줄 테니 언니는 저랑 딱 붙어 있어요. 그렇게 말하고 예비 형님은 추석에 시어머니를 찾아갔을 때 이렇게 말했죠. 어머니, 건강히 잘 지내셨어요? 다름이 아니라 추석 선물 좀 챙겨가지고 왔어요. 저희 큰아버지가 안과 병원을 운영하시는데 안과 검진 티켓을 가져왔거든요. 시어머니 눈 건강 확인해 보시라고요. 이게 다 우리 동서 언니를 만났기 때문 아니겠어요? 언니랑 가족 사이가 된다고 생각하니 기쁘고 시어머니가 언니와 저를 아껴주시니 저도 더 잘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예비 형님이 이렇게 말하면 시어머니는 전에 없던 눈웃음까지 지어가면서 제 눈치를 살살 보는 것이었어요. 아이고, 우리 큰며느리 말이 맞지. 내가 우리 큰며느리랑 둘째 며느리를 얼마나 아끼는데 우리 둘째 며느리가 언젠간 큰일을 할 줄 알았어. 덕분에 내가 이렇게 안과 검진도 받는 거 아니겠니? 정말 고맙다. 내가 정말 잘할게. 이렇게 굽신거리는 시어머니의 모습을 보니 통쾌하기는 했어요.
시어머니는 매번 저와 예비 동서만 보면 들러부터 아부하기 바빴죠. 어떤 날은 예비 형님과 제가 시어머니에게 여행 패키지를 결제해주면서 이렇게 말하기도 했어요. 어머니, 제가 어머니 여행 다녀오시라고 패키지 결제해두었어요. 어머니 재미있게 다녀오시라고요. 어떠세요? 어머니 좋아하시는 그 인맥보다 저희가 더 낫죠? 그러자 시어머니는 아주 눈에 보일 정도로 화색을 띠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이, 그렇지, 그렇지. 우리 며느리들이 최고지. 내가 언제 백 같은 거 필요하다고 했어? 아니야. 그런 거 필요 없어. 나는 너희 둘이면 충분해. 정말 고맙다. 이거 잘 다녀올게. 예비 형님 말대로 돈 몇 푼으로 시어머니는 태도를 정반대로 바꿨어요. 그런 모습을 보자 참 씁쓸하기도 했지만 속이 시원하기도 했어요. 대놓고 시어머니에게 인맥이 중요하다는 것은 아니라는 말을 할 수 있었으니까요. 그렇게 아주버님의 결혼식 날이 찾아왔고 형님은 정치인 집안답게 으리으리하고 아름다운 결혼식을 올렸어요. 시어머니가 화한 자리를 걱정한 것처럼 결혼식 날 화환이 끝도 없이 서 있었죠. 결혼 과정에서 예복이며 예단을 넉넉히 받은 시어머니는 결혼식 내내 입이 귀에 걸려 있었어요. 시어머니는 저에게도 연신 머리를 숙이며 덕분에 좋은 인연을 맺었다고 고마워하고 저와 형님을 칭찬하기에 바빴죠. 형님의 예상대로 시어머니를 구워 삶는 것은 정말 쉬운 일이었어요. 정식으로 한 가족이 된 후부터 형님과 저는 웬만한 시댁의 대소사를 둘이서 결정할 정도로 시댁을 꽉 쥐고 살게 되었죠. 설에 모일 때 외식을 할지 집에서 먹을지 가족들 생일에 어디서 어떻게 파티를 할지 등등 저와 형님이 모두 결정하게 되었어요. 이렇게 저는 천군만마보다 든든한 형님을 얻게 되었죠. 친정엄마는 자주 저희 둘을 불러 맛있는 음식을 해주셨어요. 엄마는 형님이 어릴 적 좋아하던 음식을 기억하고 계셨고 그때 더 많이 못해준 것이 아쉬웠다면서 저희를 자주 부르셨어요. 엄마는 딸과 다름없는 우리가 자매처럼 지내서 뿌듯하다고 하셨어요. 친정엄마 댁에 갈 때마다 형님은 행복한 표정으로 이렇게 말했어요. 엄마, 우리 행복하게 평생 살아요. 엄마가 저에게 따뜻한 어린 시절을 만들어주신 만큼 저도 엄마의 남은 평생을 책임질게요. 이제라도 다시 만나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우리 함께 건강하게 행복하게 살아요. 저도 친자매 같은 형님이 생겨 참 기뻐요. 엄마가 가르쳐 주신 남에게 베푸는 삶의 방식이 이렇게 큰 선물로 돌아오다니 저도 엄마의 삶의 방향을 따라 잘 살아왔다는 생각이 들어요. 형님은 엄마의 덕이 쌓여 만나게 된 인연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절반은 엄마 덕이었으나 앞으로 나머지는 제가 잘 지켜갈 생각입니다. 뒤늦게 얻은 동생과 함께 엄마를 모시면서 말이에요. 저의 신기하고 기막힌 인연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커피앤톡이었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